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좋은 인연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제게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녀를 생각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많이 놀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저희 할머니뻘 되는 분이신데요.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떠받들어 주십니다. 재작년에 회사를 관두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발이 넓은 편이었는데 나라에서 하는 어떤 리서치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고 며칠 후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정해진 주소, 목록을 받아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다. 항목이 많아 다소 힘들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수고한다며 간식을 쥐어주는 주민도 계셨고요. 이 조사는 꼭 대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집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아 리스트의 절반 정도만 성공하고 두재 중인 집은 재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어느 날 한 가정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밝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는 대답이 들리더니 곧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한 20분 정도 협조를 해주십사 양해를 구했고요. 집주인 할머니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더니 젊은 사람이 고생한다며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때 거실에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는데요. 티타임을 하고 계신 듯 했어요. 어색하게 꾸벅 인사를 했더니 한 할머니는 자기도 이미 설문조사에 응해줬다며 아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집주인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더니 설문조사 용지를 채워주셨고 남은 일정이 많은지 묻더라고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가정마다 생활 패턴이 달라 가구원을 못 만날 때도 많고 강하지만 짖는 집도 여러 집 있었다고 하니 그럼 잠깐 간식 좀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침 쑥떡을 콩고물에 묻히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다른 할머니들도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잠깐만 얘기 나누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집주인 할머니는 60대 후반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연배가 비슷했고 분위기도 비슷했어요. 할머니들은 하는 일은 힘들지 않냐? 급여는 많이 주냐?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이런 일 안 시켜주는데 젊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짧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눴어요. 집주인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 체크란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 걸 보니 외로움을 친구분들 만나 취미생활하기, 봉사활동하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 앉은 한 할머니가 저에게 여자친구는 있냐, 어디 사냐고 묻자 집주인 할머니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떡 먹는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체하면 큰일 나니 좀 냅두라며 센스 있게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할머니들은 제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았고 저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으니 며칠 전 조사 오지 않았냐며 할망구 셋이 같이 있었고 쑥떡
먹고 간 집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제가 조사를 하면서 포스트잇을 흘리고 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부재 중인 가정에 제 연락처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왔는데 조사하면서 볼펜을 꺼내다가 그게 거실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날 할머니들이 질문 공세를 하지 먹고 싶지 않은 떡도 억지로 먹었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 주변도 둘러보지 못하고 제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흘리고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조사하는 일은 다 끝났냐고 물으셨고 세 집 정도 부재 중인데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사실 총각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남편 여동생인 신우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철마다 수확한 농산물이며 각종 김치, 반찬 등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준 쑥떡도 신우가 만들어서 보내준 거라고 설명하면서요. 이제 김장철이라 그동안 신우가 보낸 김치통을 신우 집에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 잘 사용하던 핸드카가 망가져서 난감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 심부름으로 택배 접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흔쾌히 할머니 집으로 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내려오셨고요.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하다며 시간 되면 밥 사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총각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시길래 동네 문구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곳이 있는데 편의점보다 싸게 택배를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데도 있냐고 하면서 신우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할머니가 가져오신 택배를 접수하고 나니 후련한 표정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고모, 이틀 정도 기다려요. 내가 택배 박스에 홈쇼핑에서 산 간식도 샀어요. 키우는 강아지 간식도 샀으니 챙겨줘요 라고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할머니는 정도 많고 참 귀여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시간이 있냐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처리해줘서 고맙다며 밥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곧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 밥도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이 안에서 안 되겠다며 동네에 김치 두루치기 맛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개모임에서도 많이 가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식당에서 김치 두루치기 2인분 메밀전병을 먹었어요. 돌솥에서 밥을 덜어 뜨거운 물을 붓고 숭늉도 먹었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식사하는 내내 할머니는 무척 업된 표정이었어요. 동네에서 할머니들과 소통하다가 손주 같은 총각을 만나니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손주가 있어도 볼 수 없으니 늘 외롭다고 가끔 총각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해도 되냐는 물음에 얼마든지 전화하시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이명증이 심해져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라디오가 고장나서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 채널 하나를
검색해서 틀어드렸어요. 길게는 8시간짜리도 있으니 틀어놓고 주무시면 될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셨고 라디오를 살펴보니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빈 종이에 연락처를 크게 써드리고 날이 밝으면 이곳에 전화해 보시라고 설명해드리고 나오는데 총각, 오늘 내가 잠드는 거 보고 갈 수 있겠어? 라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 다시 할머니께 갔어요. 그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뭐가 안 돼. 얼른 와줘 하며 연락을 하시는데요. 할머니의 연락을 왜 이렇게 반가운 건지 저도 모르게 할머니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와 친해지고 난 뒤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겁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할머니는 전에 거실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 중 한 분이 입이 무거운데 제가 집에 몇 번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집에도 놀러 올 수 있겠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만 좋다고 했는데 젊은 총각이 나 하나로 되겠냐며 자기는 괜찮으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쌓였을 텐데 할머니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말씀이 없다는 그 할머니가 더 세련되고 예쁘게 생기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할머니는 젊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할머니에게 생각해 보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정중하게 사양했고요. 자격증 취득 후 이직하면서 할머니께 선물도 사드렸어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할머니와도 왕래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저를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막막했던 시기에 저를 떠받들어 주던 할머니께 불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으로 들로 캠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생긴 일로 지금은 취미 생활은 물론이고 제 인생까지 참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재밌는 일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지금이야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지만 제가 처음으로 캠핑의 맛을 들렸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충 텐트만 칠 수 있는 곳이면 잠자리를 펴놓고 캠핑을 즐기곤 했습니다. 지금은 보호지역이다 뭐다 해서 캠핑을 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죠. 하지만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도 아직까지는 산에서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도 많아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캠핑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캠핑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캠핑 사이트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말로 정석적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방랑자처럼 오가는 게 저만의 캠핑 방식입니다. 모르는 마을에 덜렁 방문해서 주변에 텐트를 펼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 노지 캠핑을 즐기는 거죠. 물론 캠핑을 한 후에는 쓰레기 하나 남지 않게 청소까지 깔끔하게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10여 년도 훌쩍 넘은 것 같네요. 이렇다 보니 지난날 동안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여름이 오기 전 제법 선선했던 날에도 경북 산골짜기 마을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꼭 목적지를 정하고 간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요. 그저 차를 몰고 느낌이 끌리는 대로 향하다 보니 문밭이 펼쳐져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웬 객지인이 들어오니 마을 주민분들은 저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보더군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를 붙들고 여기 텐트를 펴고 잘 만한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이런 놈이 있냐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지난날 동안 어떻게 여행을 즐겼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여행을 다녔지. 전국 기행도 하고 말이야. 라며 오히려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사람 발길도 잘 닿지 않는 곳에 텐트를 펴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는 맑은 계곡,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깊은 도랑이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간단하게 먹을 것도 포장해 갔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 캠핑 가서 바비큐며 뭐며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다고 하는데 입이 짧아서인지 그런 데에는 취미가 없어서 그저 텐트를 펴놓고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시끄러운 도심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는 차에 실어 갔었던 자전거를 타고 산속 평탄한 길을 따라서 곳곳을 누벼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서는 해가 빨리 떨어지니 일과도 평소보다는 일찍 마무리해야 하기에 돌아다녔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해가 똑 떨어진 후에는 대충 랜턴을 켜두고 이것저것 싸갔던 음식들을 데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도 시간은 고작 해야 저녁 7, 8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날씨가 덥지는 않아서 간이 의자에 앉아 여유를 부리고 있노라니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깜빡 졸아도 될 것 같아서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난데없는 소음이 들려오기에 눈을 떠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꽤 빗방울이 굵어 더 이상은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잔짐들을 정리한 후 텐트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대로 에어 매트리스까지 구비해 놓았던 터라 뒹굴거리며 빗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더군요. 평소라면 밖에 더 있지 못해서 아쉬울 법도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텐트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할 일이 많지도 않으니
그저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만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빗소리 사이로 저벅저벅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 신발에 지늘기 질척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솔직히 무섭더군요. 오밤중에 이 산골짜기 마을 안에서도 외진 곳에 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어둠 속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제 텐트를 정확하게 보고 있을 테니까요. 들짐승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도 아니었고 분명 사람이 빗속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구도 제 행방을 모르는 곳에서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근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몸을 구겨 텐트 문을 열고 힐끔 밖을 바라보았어요.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들어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괜히 무서워한다는 걸 들키고 싶지가 않아서 누구십니까?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텐트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기만 하더군요. 다행인 건 어둠 속이기는 해도 저보다는 덩치가 월등하게 작은 이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로 다가오자 텐트 밖에 달아 놓은 랜턴 불빛에 어렴풋이 상대방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어요.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웬 바구니 하나를 들고 다가오고 계시더군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라 어르신, 비도 오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긴그레 웃으시면서 젊은 청년이 놀러 왔다길래 와봤지. 비도 많이 오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황당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시는 건지, 오시는 동안 비도 많이 맞으셨는지 신발이 다 젖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는 것 같기에 얼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시라 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내 드렸어요. 그런 저를 보시며 젊은 양반이 이 시골에는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어? 라며 가지고 오셨던 바구니를 내미셨습니다. 거기에는 삶은 감자와 옥수수, 떡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저를 챙겨주셨던 적도 몇 차례 있었으나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 직접 찾으러 오신 것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그대로 텐트 문을 조금 열어두고 나란히 앉아 가지고 오셨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할머니께서는 이것저것 신기하다며 텐트 안을 둘러보시더니 에어 매트리스에 벌렁 눕기까지 하시더군요. 본인은 집에서도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 젊은 사람들이 쓰는 장비들이 신기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고는 제 손을 끌어 피곤할 텐데 함께 누워있자며 당기셨습니다. 얼결에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죠.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던 건 할머니께서 제 손을 끌어 힌트를 주기까지 하셨어요. 힘으로 밀쳐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당혹감보다 더 컸던 건 호기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리 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결국은
그날 조용한 텐트 안에서 할머니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주변에 누군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뒷소리 때문에 아무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2박을 지내는 동안 두 분이 제 텐트에 다녀가셨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있었던 일이 꿈 같을 지경이에요. 그 후로 몇 번을 주변 마을에 더 들러 캠핑을 즐겼을 때에도 종종 제 텐트로 찾아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여자도 꽤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텐트에 찾아올 정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캠핑의 맛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새로 알아 더 즐겁게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이 많으신 곳들로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남자입니다. 키도 작은 편이고요. 20대 후반 한참 젊은 나이에 외모가 이렇다고 해서 이성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성에 관심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이성에게 대시할 자신감도 없고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여자는 더더욱 없는데요. 20대 초반에 여자를 한번 사귀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외로웠죠. 잘생긴 친구들은 여자를 잘도 사귀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 좀 위축되고 기가 죽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인생의 반전도 다 있네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저는 사실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여자가 나이 많은 게 뭐 어떻냐? 예쁘고 착하면 되지. 그리고 그 나이가 뭐가 많은 나이냐? 실제로 보면 우리랑 나이 차이도 못 느낄 정도로 예쁜데 이런 식으로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참 멍청하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나이 하나 가지고 고민을 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대학 때도 놀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없어서 심심했습니다. 심심하니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성적은 좋았어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 취업에 유리한 것이라서 취업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요? 여자친구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 소개팅 제안이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소개팅을 몇 번 나가봤는데 저는 상대에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 여자들도 그렇게 남자를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여자들은 직업이 좋은 것은 기본이고 외모도 잘생긴 남자를 찾고 있나 보다 했어요.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받다 보니 매달 월급이 좀 남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따로 생활비가 나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좀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죠. 좀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이 제 나름의 힐링이었어요. 가을이 되어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유흥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모델 같은 여자분들이 몰려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 없이
명함 하나를 받았습니다. 명함에 붙어 있는 막대 사탕을 먹으며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죠.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니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바로 갔어요. 바에 가서 술을 주문하고 혼자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바텐더 중에는 남자분도 한 분 있었고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여자 바텐더 중 한 분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자기도 한 잔 달라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오빠, 잘생겼다.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묻더라고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오빠라고 하니 좀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그녀가 묻는 대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직업 나중에는 가족 관계까지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미모의 여자분이 옆에서 그렇게 말을 걸어주니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분에 대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여자분은 저에게 나도 이런 오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뭘 소린가 하고 넘겼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곳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다 그녀가 있으면 그녀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제 옆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한동안 그곳에 자주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저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사장님이라는 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50대 중반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끽해봐야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투도 상냥하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대 중반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그런 바를 2개 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던 거죠. 아무튼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이 다른 남자들 눈에는 달리 보였겠어요? 그녀를 보러 그곳에 오는 남자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손님들은 대놓고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앉았다가 용케도 금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자리만 지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단골이 되도록 하려고 제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매번 제 옆에만 앉아 있으니 괜히 다른 손님들 눈치가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장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연말 모임이 많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서 연말에도 바쁠 일이 없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순수한 표정 좀 봐. 이러면서 환하게 웃더군요. 그리고는 그녀가 하는 말이 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연말에 밖에서 만나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는 연말 모임까지 함께 해주는 섭의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장난치니 말라며 날짜와 시간을 잡더라고요. 약속한 날짜에 그녀가 오라는 곳으로 갔죠. 그녀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주문하고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주문하라고 했어요. 저는 술을 주문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저는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게에 오면서 거짓말 말라고 하길래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이지 술을 마시러 간 것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는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눈처럼 또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었어요. 일은 할 만하냐?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없냐? 이런 것들부터 가족들 안부까지 물어봐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나이를 말하는데 저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했죠. 결국 그녀는 밥값 내기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거짓말이면 본인이 밥값을 내고 진짜면 제가 밥값을 내기로 하자길래 좋다고 했죠. 그녀가 민증을 보여주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따져보니 저희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자기만한 아들이 있을걸? 하며 웃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순수한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뭔가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자신감에 찬 표정이 좋아 보였대요. 보통 그런 곳에 오는 남자 손님들은 억지로 자신감 넘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겸손해 보이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였대요. 첫눈에 저에게 반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장사 속에 그러는 것으로 보일까봐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대가 되면서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다들 자기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는 남자들 뿐이라서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안 만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 편하게 그녀에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가 이렇고 말주변도 없어서 저는 여자를 딱 한 번 사귀어 본 적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녀는 오빠, 외모가 어디가 어때서 잘생기기만 했는데 이러면서 웃는데 정말 그것은 천사의 미소였어요. 그녀는 제가 똑똑해 보이고 겸손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보여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났으니 연애 한번 해보지 않겠냐 묻더군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그래요. 우리 사겨요. 이 말을 레스토랑이 울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우리 자기 박력 좀 봐. 역시 멋져. 이러고 크게 웃더라고요. 주변에서 저희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뭘 봐요? 우리 사귀기로 했는데 불만 있어요.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니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커피숍을 들러서 저는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잘 들어가라고 말하는 저에게 그녀는 무슨 남자친구가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그냥 가 이러면서 앙탈을 부리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고양이 보고 가야지 하고 그녀는 귓속말을 했어요. 그녀의 집에 들어가 보니 참 넓고 깨끗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하나도 잘 정돈돼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오늘 오빠 데리고 오려고 정리 좀 했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20년 만에
멋진 남자와 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큰 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녀는 오빠, 나랑 사귀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잘할게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그녀의 집에서 지냈죠. 그녀는 음식도 제 입맛에 맞게 참 잘했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 때문에 몰래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내 친구들과 술자리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말은 너무 고맙지만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창피를 당할 거라고요. 나보다 어려 보이면서 무슨 소리냐며 저는 그녀를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그곳에서 다소곳이 있더라고요. 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어디서 저런 예쁜 누님을 만났냐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녀의 나이를 솔직하게 말했는데 친구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난리였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착한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너 같은 놈이 저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와 꿈만 같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챙겨줍니다. 저도 그녀를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뭐라도 챙겨주면 그녀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저를 더없이 칭찬해 줍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던 제 삶에 너무 큰 활력소가 된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